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물권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권법 맞잖아요. 예. 자, 우리 지난 시간 했던 거 가볍게 복습하고 오늘 본진도 나가보죠.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대리제도 봤어요. 자, 입문서 166페이지 펴보시면은 이제 대리제도가 시작이 되고 있죠. 우리 지난 시간 여기서부터 봤습니다. 자, 일단 대리의 개념부터 먼저 잡아보면 이 대리라는 것은 행위를 하는 자, 그리고 효과를 귀속받는 자가 분리되는 제도였죠. 자, 그리고 밑으로 조금 내려와서요. 양괄호 2번에 보시면 수권행위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 동그라미 3번을 확인합니다. 대리에는 임의대리도 있고 법정대리도 있었다. 임의대리와 법정대리를 구별하는 것은 임의대리 같은 경우는 뭐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네? 뭐가 있어야 되죠? 복습. 네? 복습. 그죠? 3개명 1, 이게 1계명이었어요, 이게. 그죠? 1계명, 복습. 그죠? 예. 자, 임의대리와 법정대리를 구별하는 것은 수권입니다, 수권. 자, 수권행위가 있으면, 그러니까 권한을 준다라는 행위가 있으면은 임의대리. 그게 없고, 법에서 정한 대로 대리인이 되었다. 그러면 법정대리였어요. 예,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세요. 자, 대리권. 자, 대리권의 범위, 대리권의 제한, 대리권 소멸, 이런 내용들이 나왔었는데요. 자, 먼저 대리권의 범위입니다. 권한을 정하지 않았을 때 우리 대리인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를, 자, 오른쪽 페이지 118조에서 규정해 놨습니다. 권한을 정하지 않았을 때 다음 각호의 행위만 할 수 있다. 일단 보존행위 할 수 있죠. 보존행위는 현상 유지로서 무제한적으로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밑에 2호에 나오듯이 이용 개량 행위도 할 수 있는데, 이용 개량은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할 수 있었죠. 뒤로요. 자, 이제 168페이지 와보시면 대리권 제한이 나오고 있습니다. 124조에서 말하고 있듯이 자기 계약과 쌍방 대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본인에게 손해가 생기기 때문이죠. 자, 다만 자기 계약 쌍방 대리라고 해도 본인의 허락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은 허용되는 경우도 있다. 죄송합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라 다툼이 없는 채무의 이행, 이런 것들은 할 수 있죠. 자, 그리고 밑에 대리권 소멸 같은 경우는 총 4가지의 공통 소멸 사유가 있었죠. 사사성파였습니다. 사사성파. 자, 밑으로요. 대리행위. 대리행위에서는 현명주의라는 걸 했었죠. 현명주의. 현명이라는 건 이름 밝히는 거죠. 현명주의. 이때 누구 이름 밝히는 거죠? 누구의 이름 밝힌다? 자, 본인의 이름 밝힌다, 대리인 이름 밝힌다. 예, 본인의 이름이에요, 본인의 이름. 자, 현명이라는 것은 자, 본인의 이름을 밝히는 것이다. 본인의 이름. 현명이에요. 자, 그래서 현명주의에 따라서 현명을 하면 그로 인한 효과가 귀속됩니다. 누구에게? 그렇죠. 본인에게 효과가 귀속이 됩니다. 현명을 하시면요. 자, 그럼 반대로 현명을 안 하시면, 그러면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되지 않고 대리인 자기 자신에게 귀속이 됩니다. 자, 그렇죠. 자, 그리고 한 개 더 있었어요. 현명을 안 하더라도, 현명을 안 하더라도 이미 상대방 측에서 대리인으로서 했다는 것을 이미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그러면 효과 누구한테로? 본인한테로. 그렇죠? 이렇게 세 개였어요. 3개. 효과는 본인에게. 자, 그래서 114조 같은 경우는 현명을 하셨기 때문에 본인에게 효력이 생기고, 115조는 현명 안 했으니까 대리인 자기 자신에게 효과 귀속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른쪽 페이지요. 자, 복대리라고 하는 거 개념 잠깐 살펴봤었죠. 대리인이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 바로 복대리였습니다.
자, 그리고 뒤로 넘어가시면 이제 171페이지에서 무권 대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무권 대리 대단히 중요한 파트입니다. 자, 우리는 무권 대리에서 지난 시간에 추인권 위주로 내용을 살펴봤었는데요. 172페이지 와보시면은 본인의 추인권 나와 있습니다. 일단 협의의 무권 대리에서는 유동적 무효 상태인데 여기서 본인이 추인권 행사를 하면 소급해서 유효로 만들 수 있죠. 아니면 추인을 거절해서 무효로 확정을 시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30조에 나와 있듯이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않으면 본인에게 효력 없다 그러죠. 그러니까 추인을 하면 유효가 되고 추인 안 하면 그대로 무효라는 거죠. 132조. 추인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대해서 하지 않으면 그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기억나십니까? 자, 만약에 추인을 무권 대리인에게만 했다면은 상대방이 이걸 모르죠. 그죠? 그럼 추인된 거, 추인 안 된 거. 추인 안 된 거예요. 효력이 없는 거예요. 상대방이 이를 알았을 때 비로소 효력이 있는 것이다. 자, 그리고 133조에서 나와 있듯이 추인은 소급해서 유효가 된다라는 거죠. 자, 오른쪽 페이지에서 상대방 권리도 확인을 해보면요. 자, 상대방 측에서는 철회 혹은 최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었는데 철회 같은 경우는 선의의 상대방만 할 수 있고 최고는 선악 불문이었습니다. 넘기세요. 무효 취소. 자, 이제 174페이지 다음 장에 보시면 무효와 취소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효라는 건 효력이 없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무효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자, 오른쪽 페이지 우리 무효의 종류를 일단 절대적 무효와 상대적 무효 중심으로 살펴봤어요. 무효에는 절대적인 무효도 있고 절대적 무효 그리고 상대적인 무효도 있다. 여기서 뭐가 훨씬 더 많다? 절대가 절대 많다. 그죠? 절대가 절대 많다. 자, 그래서 숫자적으로 우세한 이 절대적 무효가 원칙. 상대적 무효는 그냥 예외적인 거고 따라서 상대적 무효만 딱 외우면 된다 그랬죠? 몇 개 있다 그랬어요? 뭐랑 뭐? 비진이, 통정. 그쵸? 맞아요. 두 개만 상대적 무효죠. 그죠? 느낌 괜찮은데요? 네, 맞아요. 자, 그쵸? 자, 넘기세요. 자, 그리고 취소입니다. 177페이지입니다. 취소. 자, 취소라고 하는 건 권리 행사를 해서 원래 유효였던 법률 행위를 소급시켜서 무효로 만드는 거였죠. 자, 여기도 밑에 사례 접근 민법에 나오듯이 절대적 취소와 상대적 취소가 있었는데요. 절대적 취소는 제한 능력을 원인으로 하는 취소. 상대적 취소는 착오, 사기, 강박이었습니다. 뭐 어쨌든 착오, 취소의 사유 자체가 네 가지였죠. 착오, 사기, 강박, 그리고 제한 능력이었습니다. 취소권이라는 건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누구나 행사할 수 없다. 딱 정해놨다 그랬고요. 여기서 착오, 사기, 강박. 이게 상대적 취소. 제한 능력자의 취소, 절대적 취소.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자, 밑으로 내려와서 양괄호 1번의 취소권자 확인하시고요. 자, 그리고 양괄호 2번에 나오듯이 취소권 행사의 상대방은 법률행위의 상대방, 즉 계약의 상대방이라는 거죠. 뒤로 오세요. 자, 이제 취소의 효과가 4번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것이고 따라서 양 당사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의 의무가 생기는 것이다. 자, 반환의 범위가 좀 달랐습니다. 선의 같은 경우는 현존 한도에서 반환, 악의 같은 경우는 싹 다 반환이죠. 이자도 붙이고 손해도 배상하셔야 되고. 자, 근데 여기서 제한 능력자는 특칙이 있었습니다. 선의가 됐든 악의가 됐든 현존 한도에서 반환을 하시면 되는 거죠. 네. 자, 오른쪽 갑니다. 총칙의 마지막 이제 조건과 기한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지난 시간 조건을 봤었어요. 조건. 조건은 확실한 거, 불확실한 거. 네? 확실, 불확실. 불확실한 게 조건이에요. 그죠? 정지 조건도 있고 해제 조건도 있잖아요. 그죠? 예.
자, 정지 조건이라는 건 조건이 성취가 됐을 때 효력이 생기는 거, 효력 없어지는 거. 효력이 생기는 거. 그죠? 효력 발생하는 거. 자, 해제는요. 효력 발생, 효력 소멸. 효력 소멸되는 거죠. 그죠? 효력 소멸되는 거. 섞었잖아요. 예? 기성 조건, 예? 불능 조건. 섞었잖아요. 기성 조건은 이미 성취가 돼 있는 거. 이미 성취돼 있는 거. 불능 조건은 성취 자체가 불가능한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성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그거는 유효라는 거예요. 유효. 유효라는 거예요. 근데 기성 조건이 해제면 뭐가 되는 거예요? 무효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뭐를 외우시라고 그랬어요? 기, 해, 무. 기해무를 외우세요. 네? 그랬잖아요. 그럼 따라서 불능이 정지면 역시 또 뭐다? 무효라는 거지. 무효. 마이너스라는 거지. 그죠? 불정무 외우시라 그랬죠. 그죠? 불정무. 지금 그림 이해되세요? 불능 조건이 해제면 이거 마이너스끼리 곱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플러스라는 거예요. 이렇게 플러스. 그죠? 예, 이런 관계입니다. 이런 관계. 자, 그럼 이제 오늘 본진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물권법으로 오세요. 자, 일단 책을, 입문서를 185페이지 피시면은 파트 2, 물권법 2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그 밑에 내용에 보시면 1장의 총론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2장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각각 시작돼서 마지막 8장 저당권까지 이어지고 있죠. 자, 일단 우리가 첫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민법은 총 4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었고요. 4편. 총 4편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에서 제1편이 우리가 2주 동안 살펴본 민법 총칙입니다. 민법 총칙. 여기서 10문제가 출제가 된다라고 했었죠. 10문제 출제가 된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 총칙의 내용을 본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편을 넘겨서 물권법으로 온 거예요. 물권. 자, 물권법에서는 몇 문제 나온다 그랬죠, 여기서? 14문제 나와요. 맞아요. 물권법에서 14문제가 출제가 된다. 많이 나와요. 물권법 파트에서. 그러면 많이 출제가 되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구나. 뭐 꼭 그렇지는 않아요. 양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편에 비해서 양 많아서 많이 출제가 되는 겁니다. 어차피 다 해야 되죠, 민법은. 자, 그리고 물권법을 지나서 이제 3편으로 오시면 이제 계약법이 나오고 계약법은 이제 후반부에 우리가 다루게 되죠. 여기서 또 10문제 출제. 10문제 출제. 그죠? 그리고 마지막 4편. 민사특별법입니다. 민사특별법. 여기서 몇 문제? 6문제 출제. 해서 40문제로 출제되는 거예요. 우리 시험이 6문제 출제. 이렇게. 그래서 우리 과목 이름이 민법. 요 1, 2, 3이 민법이거든요. 민법 및 민사특별법이거든요. 과목 이름. 네, 그 중에서 우리는 지금 물권법으로 온 겁니다. 자, 물권법으로 들어왔을 때, 여기로 딱 들어왔을 때 물권 총론 파트가 있고 물권 강론 파트가 있는 것이에요. 자, 지금 우리가 책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제1장, 여기가 물권 총론이고요. 물권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다 다루는 파트입니다. 아무래도 조금 추상적일 수밖에 없는 파트죠. 자, 근데 2장의 점유권서부터 시작해서 8장의 저당권, 이것들은 각각의 개별적 물권들을 다루는 파트로서 여기를 강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기를 오늘 할 거예요. 여기를. 네? 여기를 오늘 한다. 오늘. 여기는 이제 다음 주 또 이어서 이제 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목차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항상 우리가 수업을 들으면서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파악하면서 오셔야 되기 때문이죠. 자, 그럼 오늘 총론 본격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권 총론. 자, 여기다 목차 좀 쓸게요. 자, 오늘의 목차, 물권 총론입니다. 물권 총론. 자, 첫 번째로 나오는 건 첫 번째, 물권의 의의부터 나와요. 물권이 뭔지, 물권이란 무엇이냐. 자, 두 번째, 물권을 어디다가 행사를 하는 거냐. 객체에 대해서 다룹니다. 객체, 물권 객체.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물권의 종류. 민법에서 규정해 놓은 민법상 8가지의 물권들이 있습니다. 팔물권. 이것들의 종류를 살펴보고, 자, 그리고 물권의 효력. 물권의 효력. 물권의 변동. 마지막 6번째가 물권의 소멸이에요. 이렇게 이제 총론이 구성되어 있어요. 여기서 효력 파트하고 변동 파트, 여기가 중요합니다. 여기가 중요하다. 별 2개.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매년마다 한 문제씩은 꼭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대단히 중요하다. 4번, 5번 여기. 네. 근데 어차피 다 해야 되죠? 그죠? 어차피 다 해야 돼요. 네, 중요한 부분은 저기지만. 네. 네. 자, 그래서 표를 보시면요. 자, 표를 보시면은 물권의 객체 나와 있고요. 종류, 효력, 변동, 소멸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우리 책에서 3번에 물권의 효력이라고 돼 있는 부분 있죠. 여기서 물권적 청구권, 여기가 매년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반드시 나와요. 물권적 청구권. 자, 그리고 밑에 4번에 물권 변동이라고 돼 있는 부분에서 동그라미 2번에 여러 가지 등기 시스템의 고찰이라고 돼 있죠. 이 등기 제도와 관련된 것도 매년마다 출제돼요. 어디서 나올지는 뭐 저도 모르겠지만요. 어쨌든 여기서 한 문제 출제. 자, 그럼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물권을 이해하기 앞서서 우리는 물권하고 뿐만 아니라 이 채권이라는 것도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물권과 채권. 이 두 가지를 권리라 그랬습니다. 권리. 자, 먼저 물권 같은 경우는 그 개념을 살펴보게 되면은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예요.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다. 이게 물권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갑이란 사람이 아파트를 한 채 가지고 있어요. 아파트. 갑이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고, 그 아파트 102동 1602호, 여기를 갑이 지금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갑은 이 102동 1602호에 대해서 갑이 소유자니까 소유권 가지고 있는 거죠. 이 소유권이 대표적인 물권이에요. 자, 그러면 갑 같은 경우는 이 아파트라는 물건을 지금 지배한다는 거죠. 우리가 뭐 사람을 지배할 수는 없는 거지만 물건은 얼마든지 지배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물권이라는 거죠. 네? 물건을 지배하는 것이다. 자, 비교해서 채권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이거는 사람에게 어떤 일정한 행위를 청구하는 권리예요. 행위를 청구해요. 물권하고 완전 다릅니다. 예를 들어보죠. 갑이란 사람이 을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여기서 돈 빌려주는 계약을 금전 소비대차라 그래요. 금전을 빌려주었다. 금전 대여해 준 거죠. 소비대차. 자, 갑이 을한테 빌려줬던 돈은 다름 아닌 1000만 원이었어요. 1000만 원.
그럼 갑이 1,000만 원을 빌려줬고 계약서 쓰면서 뭐 이자는 얼마로 한다. 그리고 이 1,000만 원을 언제까지 변제하기로 한다. 그 날짜를 정했겠죠. 그래서 변제 일자를 이렇게 정한 거예요. 야, 언제까지 네가 돈 갚냐면은 2020년 11월 25일이야, 이 양반. 이렇게 변제 일자를 잡은 거예요. 에? 어제 아닙니까? 어제죠, 그죠? 돈 갚아야 돼. 그러면 11월 25일 변제 일자가 됐는데도 을이 갑한테 돈 갚지 않으면은 갑이 을 상대로 해서 1,000만 원 뭐 하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갚아라 라고 을한테 얘기하는 이걸 청구라 그래요. 돈 갚아라. 자, 그리고 을에게 돈을 갚으라는 그 행위를 갖다 청구할 수 있는 권리,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채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좀 아시겠어요? 잠깐, 물권이라는 건 뭐를 지배한다고요? 네, 물건을 지배한다고, 물건을. 자, 물건을 지배하는 게 물권이라면은 채권 같은 경우는 뭐를 청구한다? 행위를 청구하는 거예요. 어떤 행위? 돈 갚으라는 행위. 그걸 청구하는 거예요. 결국 민사소송은 우리가 현실에서 만나게 되는 민사소송은 전부 다 거의 한 9할 이상은 다 돈 갚으라는 내용이에요. 돈 갚아라. 변제해라. 공사비 내놔라. 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전부 다 채권을 가지고 막 청구를 하는 거예요. 소송 당사자가 돼가지고요. 자, 근데 이러한 물권과 채권은 본질적으로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이 물권 같은 경우는 절대권입니다. 물권은 절대권이에요. 이게 뭔 말이냐? 누구에게나 주장한다는 뜻이에요. 에? 누구에게나 주장한다. 갑은 소유자잖아요. 갑은 소유자. 그래서 내가 이 아파트를 지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갑은 세상 그 어떤 사람에게도, 세상 그 누구에게도 내가 이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고 자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랑할 수 있다, 못한다? 자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거라고. 그죠? 길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선생님 저기 아파트 보세요. 저게 바로 제가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누구에게나. 자, 근데 반면에 갑이 가진 이 채권 같은 경우는 을한테는 돈 갚으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을이 돈 안 갚는다고 길 지나가는 다른 사람한테 가가지고 돈 갚으라고 청구할 수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권이라는 건 특정한 계약 당사자인 채무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점에서 이 채권은 상대적인 거예요. 상대권이다. 따라서 누구에게나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에게만 주장 가능하다. 채무자에게만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차이예요. 물권과 채권의 가장 큰 차이. 그러면 물권이 강력해요? 채권이 강력해요? 물권이 훨씬 강력해요. 그러니까 물권을 행사할 때, 따라서 물권을 행사할 때 제멋대로 행사합니까? 법에서 정해진 대로 해야 돼요? 정해진 대로 하시라는 거예요. 야, 물권은 너무 강력하니까 누구한테나 다 주장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법에서 정해진 대로 해라. 따라서 물권법 파트에는 강행 규정이 대부분인 거예요. 왜냐면 물권법을 지배하고 있는 대원칙 자체가 물권 법정주의이기 때문이죠. 법에서 정해진 대로 행사를 하시라. 물권 법정주의. 자, 근데 채권 같은 경우는 어차피 계약 당사자들 간의 내용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당사자가 얼마든지 합의를 통해서 법에서 정해진 것과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의 규정이 대부분입니다. 채권법 파트는. 왜냐면 여기에는 계약 자유의 원칙이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계약 자유의 원칙. 요게 지배하고 있어요. 책 보죠. 자, 1번부터 확인합니다. 배타적 지배권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 첫째 줄에 나와 있듯이 물건을 배타적으로 지배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냥 지배하는 게 아니라 배타적으로 지배하죠. 배타적으로 지배한다는 거는 나만 지배할 거야. 그 말이죠. 다른 사람이랑 같이 할 거야? 나만 할 거야? 나만 할 거야. 야, 내가 지금 여기를 소유하고 있다. 그럼 다른 사람하고 같이 소유하기 싫다는 거죠. 그죠? 나만 소유할 거야. 배타적이에요. 자, 그리고 둘째 줄에 공시가 돼야 된다. 공시가. 공시가 뭔 뜻이죠? 예? 외부의 알림. 자, 공시의 뜻 외부의 알림. 이게 공시예요. 따라서 부동산은 등기라는 방식으로 공시를 한다. 동사는 점유하는 방식으로 공시를 한다. 자, 동그라미 2번을 확인하세요. 하나의 물건 위에 양립할 수 없는 두 가지의 물건이 동시에 성립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런 걸 일물일권주의라고 합니다. 물건이 한 개면은 물권도 한 개여야지 이 말이죠. 자, 이에 반면에 동그라미 3번에 나오듯이 채권이라는 것은 계약 당사자인 채무자에게 일정한 행위, 즉 급부를 그저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오른쪽 페이지 갑니다. 2번 절대권이다. 자, 절대권의 뜻은 누구에게나 다 주장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동그라미 1번 확인하시고요. 자, 반면에 동그라미 2번에 나오듯이 이 채권 같은 경우는 계약 당사자인 누구에게만? 채무자한테만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상대권이라는 거예요, 채권은. 자, 밑에 3번입니다. 물권은 처분할 수 있고 양도할 수 있어요. 내가 내 멋대로 갖다 팔아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내가 102동 1602호를 소유하고 있지만 이 아파트를 얼마든지 다른 사람한테 처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처분. 매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매각. 할 수 있죠. 소유권 넘길 수 있습니다. 을한테 이전 등기를 해주게 되면 소유권을 이렇게 이전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물권의 양도성입니다. 자, 밑으로 4번 확인하세요. 강행규정성. 물권에 관한 규정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다 미치니까 법대로 하라는 겁니다. 그게 강행규정이에요. 물권 법정주의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동그라미 2번에 나오듯이 이 채권 같은 경우는 계약자가 자유롭게 계약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계약 자유가 인정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채권법 규정들은 대부분 무슨 규정이라고요? 임의 규정이라는 거예요. 네? 채권법 규정들은 대부분 임의 규정이라는 거예요. 네. 밑에 나오는 사례 좀 보죠. 집주인이 있다. 집주인이 있고 여기에 임차인이 있다. 을이 임차권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을이 지금 현재 임차인으로서 갑의 집에 들어가 살고 있다면 결국 임대차 계약을 했다는 것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하였다. 자, 임대차 계약 기간을 2년으로 약정을 했고요. 을이 현재 거주한 지가 1년째입니다. 그럼 아직 1년 동안은 을이 좀 더 거주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현실에서 뭐 임대차라고 하면 뭐 을이 뭐 예를 들어 보증금 2천에 뭐 월세 30 이런 식으로 좀 을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상태에서 갑이 갑자기 이 집을 다른 사람한테 팔 수도 있죠. 매매를 해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시키게 되면은 원래 기존 소유자는 갑이었는데 집주인이 바뀌었어요. 병으로. 얘가 이제 소유자예요. 이때 문제가 되는 게 병이 을을 상대로 해서 나는 너하고 계약 안 했잖아.
야, 너 저기 나가라.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방 빼라고. 그럼 여기서 을은 버틸 수 있다 아니면 나가야 된다? 버틸 수 있습니까? 네? 버틸 수 있죠, 그죠? 예, 버틸 수 있죠. 아니요, 나가야 돼요. 그대로 나가셔야 된다고요. 예. 자, 임차권은요. 채권이에요, 채권. 물권 아닙니다. 채권. 그럼 갑이 가진 소유권은 무슨 권리고? 물권이에요. 물권하고 채권이 현재 부딪히고 있는 상태고, 또한 을이 가진 권리가 채권이기 때문에 을은 계약 당사자, 임대차 계약 누구하고 하셨죠? 갑하고 했죠. 그러니까 이 임차권을 갑한테 주장하는 거, 그거는 괜찮아요. 그거는 할 수 있는데 이 임차권을 병한테 주장을 하겠다. 절대권이라서 상대권이라서. 네? 절대권이라서 상대권이라서. 상대권이라고. 써놨잖아요. 상대권이라고.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갑한테만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갑한테만. 병한테는 주장을 못 해요. 그럼 을이 이러겠죠. 그럼 선생님 보증금이라도 빼주세요. 보증금 빼주시면은 제가 나가겠습니다. 라고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안 돼요.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보증금 빼달라고 누구한테 청구? 갑한테만 할 수 있다고. 을이 가진 권리는 갑한테만 주장할 수 있는 거라고요. 병한테 주장 못 한다고요. 쫓겨나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근데 만약에 얘가 임차인이 아니라 전세권자예요. 을이 전세를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전세권자로 등기도 딱 돼 있습니다. 전세권자로 등기돼 있고, 이 상태에서 만약에 갑이 이 집을 다른 사람한테 팔으셨으면, 그리고 병이 나가라고 한다면, 네? 이때 병 같은 경우 이제 나가라고 안 하고 나가세요. 이러겠죠. 나가세요. 나가주세요, 선생님. 이렇게 하겠죠. 아니 그러면 전세권이라고 하는 건 채권이 아니라 물권이에요. 물권. 그러면 을은 전세권자로서 계약 당사자인 갑에게 전세권 주장을 할 수 있는 건 물론이고, 다른 사람이 계약 당사자 아닌 나머지 다른 사람에게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있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차이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엄청난 차이라는 거죠. 이게. 자, 그래서 1번 보세요. 1번 전세권 나와 있습니다. 자, 건물의 전세권을 가진 자는 자신의 권리를 등기로서 공시를 하고 이거를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자, 그래서 동그라미 2번입니다. 집주인이 집을 새 주인에게 매각해도, 그러니까 원래 집주인이 갑이었지 않습니까? 집주인이 병으로 바뀐 겁니다. 새 주인에게 매각을 해도 전세권자는 바뀐 새 주인에게 전세권 계속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집을 비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버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법률 용어로 대항력이 있다 라고 표현해요. 대항력이 있다. 대항이란 단어가 어려우면 주장으로 바꾸라 그랬습니다. 주장할 수 있는 힘이 있다. 병한테도 전세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네. 아니 그러면 요 왼쪽에서 을 같은 경우는 대항력이 있는 거 없는 거? 없는 거죠. 대항력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주장할 수 있는 힘이 없다. 너는 이제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리에 나앉으시는 거예요. 보증금 못 받으시고. 그럼 을이 보증금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갑을 추적해야 돼요. 네? 갑을 추적하셔야 된다고요. 갑이 지금 집 팔고 도망갔잖아요. 집 팔고 도망갔죠? 갑을 잡으셔야 된다고요.
아시겠어요? 값을 잡아야 돼요. 네. 저도 이제 대학 다닐 때 제가 전세금 못 받았어요. 네? 못 받았다고요. 집주인이 도망가 버렸어요. 추적했어요, 집주인을 제가. 네? 집주인 추적했어요. 못 찾았어요. 증발해 버렸어요. 사람 증발. 네. 그래서 지난 시험 때, 지난 30일에 시험 치기 이제 마지막 수업 때 그때 제가 그분의 이제 이렇게 초본을 제가 다시 발부를 받아봤거든요. 원래 채권자는 채무자 초본 발부받을 수 있어요. 발부를 받아봤어요.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에는 주소를 다른 데로 좀 옮기지 않았을까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대로인 거예요. 10년 전 그대로.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가봤어요. 장림동이거든요, 거기가. 가봤어요, 거기를. 근데 갔는데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곳인 거예요. 완전 쪽방. 그래서 제가 가봤어요. 올라가 봤어요. 5층이었거든요. 문을 두드렸죠. 안에 사람이 있더라고요. 누구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제가. 에? 아니, 그 사람이 저한테 누구세요? 했는데 제가 그 사람한테 누구세요? 이렇게 물어봤다고요. 제가 찾는 그 사람은 아니었어요. 아시냐고 물어봤어요. 에? 이분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잘 모르겠대요, 자기는. 그냥 뭐 지인이었는데 주민등록만 여기 돼 있는 거다. 뭐 자기는 잘 모르겠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러세요? 이렇게 하면서 그냥 바로 이렇게 다시 또 왔죠. 학원으로 돌아왔죠. 그래서 예. 뭐 그렇다고요, 아무튼. 뭐 어디다 어디까지가 또 여기까지 왔죠? 예. 자, 아무튼 그래서 임차인은 임차권을 이렇게 주장을 못 하니까 이게 도망가 버리면 값을 찾으셔야 된다는 거죠. 자, 밑으로 내려오세요. 자, 2번입니다. 자, 임차권 효력. 자, 갑 소유 토지를 고향 친구인 임차인들이 5년간 차임을 지불하고 임대어도 과수원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갑이 토지를 매각해서 세주인 병이 임차인들에게 과수원 토지를 반환하고 나가달라고 했다. 과연 이 나가달라는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느냐? 자, 동그라미 1번입니다. 임차권은 계약 체결 당사자인 토지 임대인한테만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한테만 주장할 수 있다고, 얘한테만. 그래서 채권은 절대권이라고 상대권이라고. 상대권이라는 거죠, 상대권. 맞습니까? 네, 자, 그렇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다는 거죠, 없다. 자, 동그라미 2번입니다. 임차권자가 바뀐 새 주인에게도 임차권을 주장하고 싶으면 그때는 임차권을 뭐 하면 된다고요, 지금? 등기하면 된다는 거예요. 야, 임차권도 등기를 하면 마치 물권인 것처럼 취급이 돼요. 이거를 임대차의 물권화라 그래. 물권화. 야, 그럼 물권화가 되면 그때는 바뀐 주인한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있는 거예요. 그럼 등기하면 되는 거네요, 그죠? 간단한 문제였는데 그러면 이제 갑을 추적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갑하고 계약서 쓸 때 선생님 저 임차권 등기 좀 할게요. 그럼 갑이 등기하라 그래요? 그냥 저기 꺼지라 그래요? 네? 갑이 뭐라 그래요? 저 등기 좀 할게요, 선생님. 그럼 뭐라 그래요, 갑이? 꺼져. 네? 꺼지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등기를 못 합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임차권 등기가 없어요, 현실에서. 네? 전 본 적 없어요, 사실. 거의 없어요. 임차권 등기 못 합니다, 현실에서. 만약에 전세 들어가면서 선생님 저 등기 좀 할게요. 등기 좀 할게요. 이러면 집주인들이 예, 등기 뭐 하시라고 이렇게 한다고요. 근데 임대차에서는 안 된다 그래요. 그래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있는 거잖아요. 주택임대차 보호법. 에서 대항력을 구비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놓은 겁니다.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만 하시면, 주민등록만 하시면 다음 날부터 대항력 인정해 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특별법이 있는 거예요.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현실에서 임대차는 주로 요 방식을 통해서 보호를 받는 거죠. 보호를 받는 거죠. 정리됩니까? 네. 예. 넘기세요. 네. 네. 제 전세금 사건은 잠깐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왜냐면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야, 너는 강의하다가 맨날 얘기를 하다 마니까 네가 뭔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얘기를 안 할 거만 하지 말고 할 거면 제대로 하고 넘어가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얘기 드릴게요. 그때 제가 대학생이었어요, 대학생. 네? 어떻게 됐냐면은, 그때 제가 대학생이었어요, 대학생. 네? 이제 군대 전역하고, 그때 나이가 20대 그때 중반? 26? 이 정도였어요. 그때 제가 전세를 들어갔어요, 전세 계약을 했죠. 빌라였어요. 빌라. 근데 이제 학교 인근이기 때문에 이제 전세금이 만만치 않았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다년간의 알바와 저의 노력, 저축 정신으로 제가 돈을 많이 모아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전세를 들어갔던 거예요. 네? 그때 전세금이 5천 이상 했어, 5천 이상. 5천으로 잡죠. 네? 요 정도의 전세금을 걸었던 거예요, 전세금을. 그래서 살았죠. 네? 잘 살고 있었어요. 예, 맨날 친구들 놀러 오고. 자,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졸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졸업하는 게 그때 몇 살이었지? 모르겠어, 아무튼. 그 이후에 이제 졸업을 해야죠, 졸업을. 그런데 졸업을 해야 되는 시점이 되니까 이제 전세금을 받고 나가야 되죠. 그래서 연락을 해봤어요.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연락해봤다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계약서 쓸 때만 잠깐 보고 그 이후로는 연락할 일이 없죠. 그러다 이제 나갈 때 돼가지고 연락을 했다고, 이렇게. 연락을 안 받는 거예요. 연락을 안 받아요. 네? 당황스럽잖아요. 최고서 보냈어요, 최고서. 반송되는 거예요. 뭐야, 이거 무슨 상이야, 이거. 그러니까 아무리 수소문을 해봐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행방을. 그래서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경매 신청했어요. 전세권자 경매 신청할 수 있어요. 제가 당시 살았던 곳이 303호였거든요. 303호를 살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살고 있던 그 303호를 경매 신청을 한 거예요. 경매 신청을. 그럼 이제 경매 신청을 했으니까 이제 거기서 사람들이 막 집 보러 올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 어떤지 막 보러 올 거 아니에요. 다 보여드렸죠. 환영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자, 근데 이상하게 경락이 됐는데, 경락이 됐어요. 얼마에 됐더라? 4,200인가? 이 정도에 경락됐어요. 그러니까 다 받았다, 다 못 받았다. 못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못 받은 거죠. 그럼 여기서 제가 살아남으려면은 끝까지 이분 붙잡고 늘어져야 돼요. 에? 네가 세주인 됐으니까 내가 전에 못 받은 거 나머지도 다 주세요. 그럼 나 나갈래. 안 그러면 안 나갈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분이 대학 교수님이셨어요. 교수님. 교수님이 안녕?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그냥 저기 안에 보니까 옵션도 딸려 있던데 내가 한 200 줄게. 야, 이 정도로 저기 마무리하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된다 그랬어요. 이건 제 피 같은 돈이기 때문에 다 받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말리시더라고요. 그래서 200 받고 나간 거예요, 제가. 나갔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저분을 추적했어요, 이분을. 계속 이분 추적했다고요. 어디 갔을까, 도대체 사람이. 계속 추적을 했다고요. 그래서 이제 졸업하고 나서 한 2016년도 됐을 때는 저 사람 상대로 소송도 제기해가지고 대여금 청구 소송까지 제기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라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까지 제기해가지고 확정 판결까지 받고 판결도 받고. 근데 판결을 받아내도 계속해서 주소지는 거긴 거예요. 주소지 제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아까 전에? 장림시장, 장림동 거기, 장림동. 계속 거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포기했죠. 안 되겠다, 그냥. 사람이 그냥 죽었나 보다. 포기했죠. 그러다가 이제 시간 흘러서 2020년이 됐을 때 또 떠올랐던 거예요. 갑자기 그 사람 이름이. 다시 해보자. 다시 초봉 발부 받아가지고 다시 본 거예요. 그랬더니 계속 그대로였던 거죠. 지금 요상해, 지금까지 요상. 예.
그렇죠. 신용조회를 해봤어요. 네? 신용조회 할 수 있거든요, 채권자가. 그러니까 저 사람이 올해 우체국에서 뭐 이렇게 카드 발부받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계좌 압류 때렸어요. 바로 계좌 압류 때렸어요, 바로. 그러면 계좌를 딱 압류하게 되면은 그 우체국의 계좌를 압류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우체국한테 돈을 달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사람 계좌에 돈이 있다면. 그런 걸 제3채무자라 그래요. 그래서 답변서가 왔더라고요, 우체국에.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저 계좌에 돈이 얼마가 있나?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분이 확인해 드릴게요. 이렇게 하더니 예, 490원이요. 490원이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럼 그 490원을 제가 좀 받을 수 있겠습니까? 물어봤어요. 예? 490원 제가 좀 받을 수 있겠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뭐라는지 아세요? 안 됩니다. 185만 원까지가 최저 생계비이기 때문에 490원을 드릴 수 없다. 이런 답변이 오더라고요. 예. 예, 뭐 그런 상황이에요. 예. 네,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자, 넘기세요. 자, 그런 스토리였습니다. 자, 넘기세요. 자, 188페이지로 넘어오세요. 예. 너무 길어졌어요, 얘기가. 예, 죄송합니다. 너무 길어졌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식의 제가 막 이렇게 소송 막 걸리고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자면은 책을 몇 권을 써도 부족할 거예요. 지금도 진행 중인 것들이 엄청 많아요. 저는 인생이 계속 소송이에요, 지금. 계속. 계속 소송. 모르겠습니다. 소송이 저를 민법 강사로 만든 거지. 제가 민법 강사여서 소송을 하게 된 건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이제 돌아가시면서 아버지가 벌려놨던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것도 다 소송. 계속 소송이죠. 예. 네, 인생의 소송입니다. 자, 가세요. 자, 188페이지로 옵니다. 자, 물권의 객체입니다. 객체. 자, 그래서 물권이라는 건 물건을 지배한다 그랬어요. 물건을 지배하는 거다. 그러니까 물권의 객체는 이거예요. 물건. 네? 물권의 객체는 물건이다. 그러니까 물건에다가 행사를 하는 권리다라는 것이에요. 물건에다가. 자, 그렇다면 물건이라는 건 뭐냐? 양괄호 1번에 나와 있습니다. 물건이라는 것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자, 근데 이렇게만 얘기를 하면 이게 뭔 말인지 잘 모르겠죠? 몰라도 되고요. 이거는 자, 밑에 쪽에 이걸 아셔야 돼요. 물건의 분류라고 돼 있는 데서 결국 물건이라는 건 부동산과 동산입니다. 그걸 아시면 됩니다. 물건에는 동산도 있고 부동산도 있다. 근데 동산은 어차피 이제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고 우리는 부동산을 알아야 되죠. 이때 부동산이란 토지와 그 토지 정착물을 말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때 정착물은 건물이에요. 가장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토지 건물이 부동산이에요. 토지 건물이 부동산. 자, 밑에 사례 접근 민법서부터는 시간이 좀 애매한 관계로 조금 쉬었다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